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여 오늘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늪에 빠진 심각한 상황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저출산 극복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하신 분들 앞에 제가 섰습니다. (1981년) 프랑스 대사관의 최원함이라는 영사가 대사관에 부임합니다. 부임해서 보니까 파리 시내에 온통 도배된 것이 있어요. 프랑카드, 그리고 간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관히 둘만 낳자. 그때 1981년에 프랑스가 출산율이 1.2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잘 아시겠지만 대사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재국의 정세를 파악해서 본부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마침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본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을 그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젊었을 때 일찍이 저출산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보고서를 내고 아마 외교부 본부에 그 보고서가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 그래서 20년 동안 애들 기저귀 사주고 유모차 사주고 그 다음에 애기 낳는 사람들 출산부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고 별걸 다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00년에 이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받는데 그때 정책 위반자들이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모로코, 알제리아, 튜니시아, 리비아 이런 아랍 국가에서 받는 게 좋겠다. 그런 거 아니 그 사람들이 프랑스로 가니까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빨리 보완시킬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2010년에 출산율 2.2를 달성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20년, 10년 전에 프랑스가 온통 나라가 데모로 그냥 막 얼룩지기 시작하고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어떤 60먹은 노인의 목을 자르고 별 테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를 공격해가지고 신문기자 3사람 죽이고 경찰관 2명도 죽이고 별일이 다 벌어졌죠. 지금 프랑스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분이 클라우디아 골딩이라는 작년 10월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 말이 20세기에 한국만큼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일어나는 없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전통 문화와 충돌하여 일어난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전통 문화의 충돌, 그 다음에 급격한 직장 산업 문화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충돌돼서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을 한번 볼까요?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입니다. 아마 작년 말에는 아마 0.7, 어쩌면 0.6으로 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있어야 이제 통계가 나오겠는데 OECD 38개국의 꽁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51조 7천억 원이나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계속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정부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딴 것이 아니고 결혼율 감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율 감소에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 밑에 보면 기혼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결혼만 하게 되면 2.23을 나요. 근데 결혼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저출산 주요 원인은 15살부터 49살 이분들을 가임 여성이라고 하는데 임신할 수 있는 여성, 이분들의 51%만 결혼하고 49%가 결혼을 안 해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박수를 막 보내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후진국, 중진국을 거쳐서 20세기에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몇 개입니까? 한 개. 딱 두 개. 대한민국, 대만. 딱 두 개. 싱가포르는 인구가 적은 나라니까 빼버리고. 그리고 저는 홍콩도 있었는데 홍콩은 완전히 망했죠. 네. 다 칭찬을 해요. 야, 참 대단한 나라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을 해요. 야, 세상에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꽁치.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이 꽁치. 이 두 가지 가지고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산업의 발전에서 오는 이 괴리가 잘 이렇게 아무르들지 않고 자꾸 어깃장을 놓은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만 작년 말 금요일 초 해가지고 언론사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달 전, 3개월 전에는 저출산 문제는 얘기도 안 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거 아니 이제 2050년 지금 그대로 가게 되면 2050년 되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2070년도면요 전체 인구가 3,600만 명으로 쭉 반도 많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5030 클럽에 들어가 있는데 5030은 뭔가니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에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 넘는 나라가 다 해서 7개 나라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아시아에서 딱 2나라예요. 다 유럽 국가들이에요. 이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인구가 지금 카나다 같은 경우는 4,600만인데 국민소득은 6만 불. 그런데 지금 그 5030 클럽에 가입을 못했어요. 왜? 5천만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아니? 인구 5천만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니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문제가. 지금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보시면 도표에 보면 맨 위에 그 가입 여성이 2.23이 난다는 것이 2016년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 도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관이 청년 세대가 청년 그러면은 그 기준이 정하는 데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의료보험이 정하는 청년은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19세에서 34세까지가 미혼율이 82%, 82.4%.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이유죠.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이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저출산 현황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그 대책이 자그만치 2,169가지. 2,169가지. 거기엔 어떤 게 있는 거 아니요? 큰 거 보게 되면 출산 장려금 300만 원. 이 강남구에서 주고 있어요. 애 낳으면 3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금년부터 인천시에서 애를 낳으면 1억을 줘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1억을 금방 주는 게 아니에요. 8년 동안 8년 동안 나누어서 줘. 그러면 한 달에 얼마인 거 아니? 계산해 보세요. 한 52만 원밖에 안 돼요. 사람 놀라게 하고 뒤로는 딴소리. 그리고 대전시가 금년부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인 250만 원, 남편 250만 원, 그래서 500만 원을 줘요. 이건 일시금으로 주는 것 같아요.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애 둘을 낳으면은 수도요금 20%가 깎아준다. 그 다음에 이 KTX 타게 되면은 20% 깎아준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갈 때 그 고속도로 이용료도 30% DC해준다. 그 다음에 운유사고, 기저귀사고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지원해준다. 한 달에 7만 원. 그 다음에 제가 고양시에 사는데요. 고양시 이 등신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면요. 애 출산하면요. 출산 케이크를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 출산 문제가 아주 국가의 그 존폐가 달려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거. 이래서 지금 출산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저 청년 세대의 이제 그 결혼 비율인데요. 30세에서 34세까지 비중이 56.3%예요. 나머지 약 30%, 27%가 19세에서 20세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30세에서 34세가 결혼을 가장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쭉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면서 왜 어떠한 문제들을 연구했는가 이것을 각 이제 논문 이런 걸 보고서 추출했는데 7가지가 나왔어요. 7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세 가지 문제가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에 떴는데 첫째, 일자리와 거주 문제 등 경제적 불안정. 아까 그 골든 그 노벨 평화상 경제상 받은 분이 한 얘기죠. 두 번째, 야마다 마사히로라는 그 일본 주오대학교 사회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작년 10월달에 한국에 왔어요. 저출산 문제로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성의 경력 단절. 출산하게 되면 법으로는 출산휴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제 받으러 가면은 계장이 있다가 왜 바쁠 때 그 이때 애를 낳아? 이런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요 우리 딸도 들었어요. 그 얘기. 딸도 옛날에 애 낳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장한테 가게 되면 뭐 꼭 간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뭐 좀 승진할 때 승진 안 됐다고 불평하지 마. 예. 이와 같은 경력 때로는 아예 회사 관둬.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 경력 단절 이와 같은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비드 콜만이라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작년 6월달에 왔다 갔어요.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니? 동양의 가부장적 정통에 의한 거부 양식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하니 출산을 낳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애를 돌보는 거는 엄마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 책임 없어요. 이게 가부장적 전통이란 말이에요. 왜? 여자가 애 낳으면 애를 돌보는 거지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부인은 집에서만 일할 때는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20대, 30대, 40대 직장 여성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20대, 30대, 40대 직장 여성이 전 연령대의 70%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교회가 고통을 받죠. 뭐 여성교회 회장 하나 시키려면 사람이 없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비워서 여성교회 회장 시키고 그래요. 근데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부인들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헌신을 합니다. 여성교회 회장 하려고 우리 집사람은 왕년에 뭐 밥도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했어요. 한번. 근데 요즘은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통적인 가부장적 전통에서 여성 몫, 이 애를 낳는 거는 여성 몫이고 양육하는 것도 여성 몫이다. 라는 이 전통을 깨야 된다. 이거죠. 네. 깨야 된다. 그래서 좀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층 결혼 및 출산 인식 변화의 요인이 7가지라 그랬는데 앞에 3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개인주의적 삶의 태도와 자아실현에 대한 욕망. 다섯 번째, 가족과 가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급속한 인식 변화. 여섯 번째, 청년층 활동의 다양성 증대와 가상 공간에서의 교류 확대. 일곱 번째, 자식에 대한 부모의 변화된 결혼관.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인데 나머지 세 가지는 굉장히 그 내용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 관계상 저한테 제가 몇 분을 하면 됩니까, 교수님? 시간을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 나시면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인데 요즘 조금씩 돈을 줘야 된다 하는 분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1억 주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는 500만 원 주겠다고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푼돈 가지고는 안 돼요. 통 크게 한 몫으로 줘야 돼요. 어차피 돈 쓸 건데 똑같은 돈이면 좀 받는 사람이 아유 이거 가슴이 벅찰 정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뭐 박 목사님 그 아드님 그래야 안 돼요. 화끈하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뭐 30% 가까이 무슨 뭐 저기 고급대학 때 뭐 입장료 뭐 면제해 주고 아니 지금 뭐 저기 저 심각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통 크게 그리고 미래를 보고 국민들에게 호감을 가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정책을요 제가 국민의당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하루. 근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내일 모레 다시 이제 회의가 있는데 그때 한번 또 다시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40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으로 내라. 그러면 틀림없이 2030 공할 거다. 그러네요. 네. 공감 마시죠? 네, 공감 가요.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런 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철 타고 다니거나 길거리에서 애 두고 다니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 부인들 보고 꼭 물어봐요. 예. 여차여차한데 어떠십니까? 아이고 좋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100%군요. 100%. 아 주는데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내놓은 안위문관이 주택을 주자. 지금 젊은 분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통계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을 주자. 59평방미터 집을 주자. 그럼 59평방미터가 되면 거실 하나, 그 다음에 식당, 욕실, 침실 3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가장 서민적인 이제 규모죠. 그럼 침실 3개니까 애 둘은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9평방미터 아파트를 주자. 고양시인 경우엔 제가 LH공사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3억 7천이면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고양시에서 분양되는 가격이 4억 2천이에요. 50평방미터.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는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집값을 결정하는 건 다 아시겠지만은 땅값, 그 다음에 건축비, 그 다음에 기업 이윤, 이 3가지가 이제 되는데 기업 이윤, 건축비 요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일 변수가 땅값이거든요. 땅값을 고양시에 가면요, 고양시의 47%가 그린벨트예요. 역세권에도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59평방미터 아파트
아파트를 갖다가 10만 원을 짓자. 10만 원 왜 10만 원인 거 아니에요?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에 출산 건수가 19만 1천 건이에요. 19만 1천 쌍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통계예요. 그러면 다 주긴 어렵고, 그러니까 절반만 주고 순차적으로 가게 되면은 한 10년만 가게 되면 모든 사람한테 줄 수 있다. 그리고 애 낳는 사람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 손자한테 뭐 주겠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빼고 그렇게 되면 한 50%만 우선 해주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짓는 다음에 신혼부부 결혼한 사람한테 3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3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할렐루야 안 하겠어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아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애 둘만 나오면은 그 아파트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그냥 줘요. 둘만 나오면. 근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느냐? 7년 동안. 7년 동안 애 둘만 낳으면 돼요. 애 둘만 낳아줘. 근데 왜 7년이냐?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5년 정도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지금 여기 사진 나와 있죠?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예요. 아들만 지금 셋이에요. 근데 결혼한 지 11년째예요. 그런데 임신을 늦게 했어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공수정을 했는데 인공수정 한 번 하는데 300만 원. 그리고 보통 한 번만에 딱 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90%가 안 된대요. 두 번 70%. 세 번 만에 됐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부터는 무료로 다 줘요.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일찍이 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 출산을 못해요. 그리고 인공수정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늦었거든요. 딱 7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7년을 7년을 7년 대만. 7년. 그래서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조금 이렇게 일하는데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내과 의사거든요. 내과 의사인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의료계통은 그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줘서 이렇게 되는데 요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님 다음번에 딸만 낳는 보장이 있으면 하나 더 낳고 싶어요. 딸만 나온다. 무슨 말인지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대학 등록금 면제 다 졸업할 때까지 해주고. 대한민국이요 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돈이 어느 정도로 많은 거 아니요? 한전공대 지금 짓고 있죠. 1조 6천억. 지금 대학이 지금 학생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저거 하는 판인데 지금 한전공대는
뭐하죠? 1.6천원씩 줘가지고. 지금 작년에요. 초등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몇 학교나 되죠? 금년에 저기 이 작년에 등록한 애가 하나도 없는 학교 149개. 전국에 149개. 참 우리 지금 편안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저기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설교하셨는데, 강 목사님 아주 제 가슴을 막 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안 하시면 못합니다. 이거. 네, 못해요. 1.6천원이죠. 달빛 고속도로 아시죠? 달빛 고속도로 대구에서 광주까지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소용없어요. 그런데 얼마를 책정했는가? 11조. 근데 이게 다행스럽게 취소가 됐더라고요. 취소가 됐어요. 그 말도 많고 달도 많은 가덕동공항. 그건 왜 지어요? 14조. 예. 그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목사님들이니까 뭐 복권 안 사셨을 거로 제가 생각하는데, 저도 독일에 있을 때 복권을 사봤거든요. 지금 저 36번, 37번 하는 그 복권이 독일 거예요. 그래서 로또. 독일 건데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어요. 배당률이 좋고 아주 합리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로또 복권을 한 장 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시죠. 1,000원이면은 1,000원 중에 50%, 그러니까 500원. 1,000원 중에 500원은 상금으로 나가요. 그리고요, 490원을 복권 기금으로 딱 띄어놔요. 그리고 나머지 100원 가지고 이 판매하는 판매소에 60% 주고, 나머지 한 30% 가지고 이제 운영비를 쓰고. 그러니까 복권 1,000원씩 팔면은 490원을 복권 기금으로 딱 나가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뭐 애들 자금 주느니 뭐 어쩌느니 이 짓을 하는데, 결국은 문관이 정치자금이에요. 정치자금 나가요. 근데 이것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2조. 복권에서만 나오는 게 2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거한 것만 해도 돈이 얼마든지 있어요.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1조 정도 쓰는 거는 이 일도 아니에요. 작년엔 51조 썼거든요. 51조 7천만 원 썼어요. 예, 51조 7천만 원. 이거 보십시오. 51조 7천만 원. 2022년에 51조 7천만 원.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다 모아서 아파트 충분히 지어주고도 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집을 이제 지어서 주도록 하고, 두 번째는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해요. 임신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16주 휴가를 가도록. 그러니까 출산 전 8주, 출산 후 8주 해서 16주. 그리고 또 출산 휴가와 또 휴직으로 또 1년을 더 쉬게 이렇게 자동 휴직제를 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그걸 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것을 지금 통계를 보니까 이와 같이 법대로 갈 수 있는 직종에 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무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주는
그 연금기관 그 두 군데만 이렇게 시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24%, 중소기업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데가 50%예요. 예, 심각해요. 그래서 롯데그룹이 여기 보면은 2023년 9월 달에 그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롯데그룹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했는데 임직원의 출산율이 2가 넘어섰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네. 이게 작년 9월 23일자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휴직제도를 개선하는 거니? 8세, 8세 이하 아동 양부모한테 근무를 유연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 일찍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늦게 출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연하게 해주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요.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CES라는 그 AI 쇼를 했잖아요. 거기에 나온 거 보니까요. 지금 이제 딴 세상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거 나오게 되면 재택근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든 노동일을 하든 건 다 로봇가 이제 거의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유연근무제를 하고 그리고 가부장적 제도의 그 타파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첫걸음으로 육아휴직 대체 남편에게도 육아휴직을 1년을 허용해주자 이거죠. 1년씩. 그래서 애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아휴직 그 대체율을 44%에서 90%로 올려주자. 육아휴직 대체율은 뭔가니 이제 100원 받던 산모가 애를 낳기 위해서 8주 휴가 가고 애를 낳아서 8주 휴가 가고 그렇게 되면 100원 받던 임산부가 40원밖에 못 받아요. 44원밖에 못 받아요. 그게 대체율이에요. 44%. 이것을 올려서 90 주자. 90의 기준은 어디 있는 거 아니? 스웨덴이 지금 85%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웨덴보다 낮잖아요. 네. 5030 크게 나와 있는데 네. 스웨덴은 근처에도 못 와요. 네. 인구 때문에 네. 못 온다. 그러니까 그보다 한 5% 올려서 우리는 90% 주자. 대한민국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이집 의무 설치하고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교회의 협력을 유도해내고 아까 우리 강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제 교회가 국가가 못한 일을 교회가 감당해요. 그래서 애들 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3만 5천 개의 교회가 육아휴직 일선에 나간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이 문제 해결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을 그 인프라 개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여성 근로자 300명 근무하는 데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종업원 수가 500명 넘는 데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중소기업이 50%가 넘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이 작년에 문 닫은 것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얼마가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네. (450개가)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문 닫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복잡한 도시에는 어린이집 들어가려면 1년, 2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지방이나 이렇게 조금 외진 데에는 어인시가 없는 거예요. 뭐 몇 시간 가야 뜰 수 있고 그런 빈틈을 우리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면 아주 훌륭하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역할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에 봉사하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 1994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당시에는 그 동네 밭가운데 그에다가 비닐하우스 쳐놓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3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이 어린이 봉사 이거 하나 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뭘 하는 거 아니? 제가 이제 다음 달에 한번 견학을 하려고 해요. 근데 견학 가는 것도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달에 2번씩 받는데요. 그래서 투어 시키고 한 3시간씩 하는데 다음 달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는 3가지를 가르친대요. 국어, 영어, 수학. 근데 국어는 뭘 가르치냐? 명심보감. 명심보감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요. 명심보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가장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죠. 그렇죠? 네,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이 애들 기초용어부터 회화만 가르쳐. 딴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애들한테 문법 그런 거 가르쳐주면 우리 같이 이렇게 문법 배우면 영어 못해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외교관이지만은 애들이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빠가 영어 하면은 그런 거 괜찮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딱 들어가더니 어디 가서 얘기하고 오면 툭 찔러서 아빠 얘기하는 게 조금 뭔가 좀 이상해. 이게 한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법부터 배우면 1번씩 보이고 회화부터 배워야 돼. 그래야지 아니 뭐 저기 중고등학교 대학교 저기 8년 동안 저기 영어 공부하고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가르치고 수학도 기초 수학도 가르치고 아까도 저기 우리 서 교수님하고 얘기했지만은 정부가 이와 같은 애들의 이 학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공백 기간이 있는데 부모들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보통 3시에 끝나잖아요. 2시, 3시에 끝나는데 그 공백 기간을 학교에서 애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켜달라. 그러는데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반대를 했대요. 이유는 뭔가니 애들은 학교에 와서 수업이 끝나야 자기 해방관이 돼가지고 나가서 마음대로 놀 수 있는데 애들을 학교에다 계속 잡아오면 안 된다.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못하겠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받아가지고 하면 돼요. 예. 봉사하는 마음. 예. 집이 있고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990년 이후 한풀 성장이 꺾였던 교회 교세가 남북통일이라는 하나의 변수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한 번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파서블. 이제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벌써 시간도 사실 조금 지났는데요. 말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이라 해서 대책을 내나가는데 그 대책의 90%가 결혼한 기혼 부부에게 지원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결혼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한마디 좀 해야겠습니다. 이 정부를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가 무식하다, 모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이에요. 부위원장을 나경원 씨를 시켰어요. 나경원 의원을 잘 시킨다 했는데 이 양반이 또 뭐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 때문에 사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지지난달에 김영미라는 부위원장을 임명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달 20며칠 날인가 12월 20며칠 날인가 조선 TV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저출산 문제에. 아무것도 몰라. 꽝이에요, 꽝.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레스비언. 근데 이건 확인 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참고로 제가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 한 가지는 레스비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확인 못했는데, 그러나 이 여자가 거기에 관여가 돼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런 사람이 해가지고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시켜야지.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써야 돼요. 사람을 잘. 그런 사람이 대통령한테 무슨 보고를 하겠습니까? 대사님이 하시면 네, 잘못된 보고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부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현 정부가 정책 입안에 있어서 한 발을 떨어져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